취한다. 그와 관련해서 그 밑에 그 언더라인 쳐놓은 거 가로칠 1번에 시험에서 하도 물어보는데, 이런 경우 이따 뒤에서도 이제 다시 나오지만, 여기 이제 건물 임대차 경우에 임차인이 이제 비용상환 채권을 가지고 목적물을 유치하고 있다. 그럼 원래대로라면은 유치권은 글자 그대로 목적물을 유치만 해서 선량한 관리자 주의무를 가지고 관리만 해야지 채무자 승낙 없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해서는 안 되는 그렇게. 그런데 이 경우는 임대차다 그 말이요. 그럼 만약에 임차인이 비용상환 채권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를 하되 사용하면 안 되니까 임차인은 건물을 비워주고 이사 가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있다 그 말이요. 해서 이제 우리 법에서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이따 뒤에 나와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 승낙이 없이도 유치권자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경우가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런 임대차권에서 임차인 이름 비용상을 적어가지고 유치권 행사하는 경우는 종전처럼 이 유치물을 계속 사용 수익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이 경우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무엇은 물어줘야 돼요. 임대차 종료 이후에도 임대인의 건물을 임차인이 계속 사용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임대인에게 상환은 해줘야 된다. 대신 요거는 유치권이라는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종료 이후에도 임차인이 사용한 거니까 불법 점유는 아니라고 말이야. 따라서 불법 행위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는 없으되 부당이득 판한 의무는 진다. 그 내용이 하도 시험는 거 점검하고, 가로친 2번의 경우는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이니까 유치권을 가지고 경매의 경우에 경락인 매수인에 대해서 당연히 아까 앞에 나온 것은 대항할 수 있고, 뒤에 넘겨서 따라서 이제 지금도 집중해야 돼요. 따라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소리인데, 이 경우에 이제 우측의 의뢰 비용상환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를 하고 있다. 목적물을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요 건물이 다른 채권자의 경매에서 경락이 됐다. A가 따라서 낙찰 받았다. 경락인 매수인. 그러면 여기 이제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가지고 독립한 물거니까 경락인 매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데, 요걸 이제 시험에서 물어본다는 건데, 이런 걸 말한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 매수인은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민사집행법 91조 5항이 규정이 되었어요. 대항할 수 있다. 요 의미와 관련해서. 그러면 민사집행법 91조 5항에 얘가 유치권 순서대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도 중개사 책들이 엉망이다 보니까 막 짜집게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도록 막 써놨단 말이야.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으니까 민사집행법 91조 5항 매수인은 뭐 한다? 유치권 담보 채무를 얘한테 역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 민사집행법상 얘가 요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니까 결론, 그러면 유치권자는 매수인 경락인에게 직접 변제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이걸 또 집중 물어보는데, 그따위에서 직접 변제로 청구할 권리는 없다. 이유가 뭐냐? 민사집행법 91조 5항 해석과 관련해서 마지막 판례 96년 8월 20일 판례는 이렇게 해석한다. 그 이야기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 그 부동산에 존재하는 부담을 생겨한다는 취지지 직접 인적 채무까지 생겨한다는 취지는 아니니까 얘가 채무자가 된다는 소리는 아니라 그 말이야. 따라서 직접 얘한테 변제라고 청구할 권리는 없고, 대신 변제하지 않고 목적물 명도 청구하면 네가 변제할 때까지 목적물 인도 뭐하겠다, 거절만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야. 순서대로 기억 잘해서 야매를 하지 말고 해. 우리 중개사 책들이 여기 유치권도 엉망으로 써놓은 책들이 99%야. 엉망으로 써놓은 책들이. 그러니까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정리 잘하라고 말이야. 이해했나요? 그 순서 그대로 읽으면서. 그 다음 또 한편 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유치권 항변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얘가 목적물 반환하고 소송 제기했다. 그럼 유치권자는 유치권 항변을 하겠죠. 법정에서. 그랬을 경우에 무슨 판결하는가? 원래도라면 원고 패소 판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나 마찬가지로 니네 둘이 동시에 이행하라. 무슨 판결? 상환 이행 판결. 그게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다. 그 다음 유치권자도 유치물 322조 1항 경매 청구할 수는 있는데 이 경매 의미를 이해를 잘해야 돼요. 저당권의 경우는 뭐 때문에 경매하는 거요?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경매를 하죠. 이런 거를 실질적 경매 그래요. 실질적 경매라 한다고 말이야. 근데 유치권의 경우는 뭐 때문에 경매를 하느냐? 이런 경우에 이 건물을 유치해 놓으면 얘가 선량한 관리사 주유물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귀찮아. 따라서 이 건물을 차라리 무엇으로 바꾸어서 금전으로 바꾸어서 보관하면은 관리하기가 쉽다고 말이야. 그래서 금전으로 뭐 하기 위해서 환가하기 위해서 경매 신청한다 해서 이런 거를 환가를 위한 경매, 흔히 말하는 형식적 경매라고 부르죠. 그죠? 임의 경매는 실질적 경매가 있고 형식적 경매가 있잖아. 실질적 경매는 담보권 실행 경매다 그래서 저당권자처럼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를 실질적 경매. 그래 애우지 말고 실질적 의미의 경매는 뭐냐? 실질적 의미의 경매는 우선 변제 받기도 한다. 그런 의미야. 근데 요거는 우선 변제 받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 경매라 그러는 것이고 유치권자가 경매하는 거를 환가를 위한 경매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다고 말이야. 이것도 우리 중개사 교재들이 개편으로 써놨는데 이 말의 의미를 깨우쳐야 되고 언더라는 환가를 위한 경매를 성질을 가진다. 언더는 쳐놓죠. 따라서 이제 학자들은 그 밑에 언더를 안 쳐놓은 거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언더를 안 쳐놨지만 이 일을 돕기 위해서 환가를 위한 경매니까 스토리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야. 자, 요 건물 경매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환가대금 금전으로 바뀌었겠죠. 그럼 요 돈은 원래 얘 거지. 목적물서 얘니까. 근데 이제 요거는 유치권자가 건물 대신에 이 금전으로 바꿔서 보관하겠다는 취지로 경매한 거니까 요 금전은 누구한테 이제 교부해 주는 거야? 유치권자에게. 그럼 유치권자는 요 금전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야. 이제 건물 대신에 뭐에 대해서? 금전에 대해서. 그러면 금전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한다. 그 말은 금전을 계속 갖고 있으라는 소리는 아니고 계속 갖고 있으면은 똘박 중에 상똘박이야. 뭐 하면 돼? 그 금전으로 바꿨으니까 여기에 이제 형식적 유치권이 성립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금전을 계속 유치하면 바보 중에 상바보야. 돈 쓸 일도 많은데 이제 뭐 하면 돼? 자기가 얘한테 받을 돈 있잖아. 그 돈을 요 금전에서 뭐 하고 상계 제하고 나머지 돌려주고 그렇게 처리하면 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는 뭐 받는 거나 똑같아. 우선 변제 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생긴다. 이렇게 처리하라는 건데 시험에는 안 나오고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써놨으니까 그 일을 꼭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나 판례는 그러나 써졌으니까 요 학자들 입장하고 반대다. 그래서 그러나 학자들이 걔는 안 나오니까 언더를 안 쳐놨고 판례는 아직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2011년도 판례가 나올 가능성이 농해요. 이 판례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이 억수로 비판을 해. 그 판례 한번 눈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원래는 환가를 위한 경매니까 문 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준다는가 그럴 필요가 없죠. 배당 절차가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원래는 유치권자가 경매하는 경우는 배당해 줄 필요가 없는 거다 그 이야기야. 환가를 위한 경매니까. 그런데 판례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담보권 실행이란 경매 등과 마찬가지로 경락과 동시에 목적 부동산 위에 설정이 돼 부담은 다 소멸이 되고 우선 변제권을 갖는 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 채권자들도 전부 배당 요구하고 심지어 누구도 마지막 구절 유치권자도 누구하고 동순위로 배당을 받는다. 이게 판례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하면은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의 경우도 배당 절차가 개시가 되고 유치권자도 일반 채권자나 똑같이 배당받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판례를 비판을 뒤지게 하는 거야. 왜냐? 일반 채권자하고 동순위로 배당을 받도록 하면 유치권의 현행 민법상 무슨 물권이에요? 담보물권이에요. 일반 채권자는 다르다 그 말이야. 그 말 알아듣겠나요? 담보물권의 성질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방금 가르쳐준 것처럼 유치권자는 사실상 요 금전으로 환가한 다음에 자기 채권을 상계함으로써 사실상 우선 변제 받는 결과가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 채권자가 동선을 배당받게 되면은 사실상 우선 변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 이 판례대로 하면. 그래서 이 판례에 대해서는 일부 학자들이 엄청나게 비판을 한다는 것. 우리 개인 생각으로도 이 판례는 문제가 좀 있다는 것. 유치권의 성질하고 전혀 배치가 되는 판례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시험은 나오면 학자들 그 위에 언더를 앉혀놓은 견해보다는 판례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유치권자가 우선 변제 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이 된다 그러는데, 간이 변제 충당. 읽으세요, 집에 가서. 뭐 설명 안 해도 읽기만 하면 되니까. 과실 수치해서 자기 채권 우선 충당시키고, 그 다음에 우측에 요거 신경 쓰는 별채권을 갖는 경우. 유치권자가 별채권을 갖는 경우는 역설적으로 우선 변제 받는 셈이 되는 거예요. 아예. 이게 웃기는 게, 원래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모자가 파산 선고 받으면 유치권자는 별채권 인정이 안 돼야죠. 안 돼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별채권이 인정이 되잖아. 그러니까 별채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역으로 우선 변제 받는 셈이 되는 거예요. 예. 다시 칠판 보세요. 여러분 예운대로 시험에 안 내죠. 사료로 내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책을 임차인이 비용성과 적고가지고 유치권 행사. 첫째, 이 건물이 제3자에게 불을 내서 멸실을 시켰다. 불을 내서 멸실. 이때 갑이 임대인 소유자 얘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한 손해배상 채권을 갖는다. 내용 파겠나요? 이때 유치권은 불법행위로 난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뭐 물어봤나요? 제가 지금 뭘 물어봤냐? 여러분 시험 실제로 나온 거야. 쓸데없어 그만하고 물상대가 인정되는 거 그거 물어봤죠? 물상대에 물어봤잖아요. 물상대는 인정이 안 돼. 얘한테 우선 면제권이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두 번째, 이번에 이제 이 사례에서 임대인의 채권자가 하도 많다 보니까 임대인이 파산 선고 받았다. 잘 봐야 돼. 그냥 지문에 유치권자에게는 경매권이 있으나 우선 변제권 없다. 그럼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운대로 내주는 게 이런 거야. 실제로도 이렇게 나왔고, 유치권자에게는 별채권 인정이 된다. 실제 시험 지문에 나온 거야. 맞죠? 이런 건 외워서도 맞죠. 근데 조심을 해야 될 것이, 이렇게 사례 딱 놓고 임대인이 뭐를 받았다? 파산 선고 받았다. 임차인 을은 유치물로 매각대금 가지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맞나 틀리나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얘가 파산 선고 받았잖아요. 파산 선고 받으면 이 건물이 매각된 거지 우선 변제 받는다니까요. 그게 별채권이라고. 그게 별채권이라니까요. 그래서 자꾸 설명드려 아까 이야기를 하는 거 책편 보고, 옛날 스토리 별채권 인정돼 요따구로 시험에 안 내준다 그 말이요.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 뭐 사례 나올 때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파산 선고 빼버리면, 빼고 사례가 나오면, 파산 선고 빼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매각된 거지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면 또 틀리고 얘가 뭐 봤다고 하면 그러면 맞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인생사 여러분들이 예운대로 안 내준다니까요. 시험 한 번만 이해 제대로 하라고 말아. 그럼 공부 양이 줄어드니까. 그 원리를 터득하라면 원리를. 그 다음 따라서 그 3번에 참모자가 파산해서 유치권자 별채권을 가지는 경우는 역설적으로 유치권자에게 뭐가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참모자 해상법에 의해서 우선 변제권 인정이 된다. 그 이야기라고 말이야. 그 원리를 깨우치라고 말이야. 그 다음 유치물 이용권도 생각 이상으로 많이 모르니까 정리 잘하자고. 아까 벌써 계속 나왔다시피 원칙적으로 사용 수익 대여 담보적으로 뭐 하는 거야? 유치만 하는 거지. 그러나 참모자가 뭐가 있거나 승낙이 있거나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한 경우는 참모자와 승낙 없이도 사용할 수 있고, 그에 관한 판례가 그 밑에 언더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거. 이런 경우는 이제 계속 사용을 하되 대신 무엇을 해야 된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친다. 점검 다 갖고 유치권자도 비용상은 조건 다 갖고 필요비든 유익비든
유치권자 의무 선량한 관리자 주임을 가져 목적물 점유하라. 가로 2번 채무자 성납에서 사용식 뒤에 담보조항 뭐한다. 밑에 가로 3번 이런 의무 위반하면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 청구한다. 소멸 청구권이 형성권이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하면 소멸이 된다. 쭉쭉 있고 설명의 필요성 여러 번 몫이야. 유치권을 소멸해서 가로친 2번에 326조 다시 한번 정리 잘하고 그거 상상 이상으로 많이 물어봐요. 다시 칠판 보세요. 여러분이 실력이 하도 암기 실력이다 보니까는 당초 이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얘가 비용상환 청구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설명드려도 해. 첫째, 유치권도 담보물권이에요. 따라서 물상대는 인정이 안 되지만 뭐는 인정이 되냐? 부종성은 인정이 돼. 326조 외운다고 문제 못 푼다고 말이야. 그 변형을 시키기 때문에. 칠판 보라니까요. 부종성은 인정이 되죠? 물상대는 인정이 한다고. 따라서 유치권도 피담보 채권을 전제로 성립되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은 존재하는데 유치권만이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로 소멸될 수는 없다. 이 말 알아듣죠? 그 대신 거꾸로 피담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부종성 때문에 유치권은 따라서 소멸이 된다. 비용상환 저권을 10년간 행사 안 했다. 이게 시효로 소멸. 그는 부종성 때문에 유치권은 소멸.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해 잘하라고 말이야. 그 다음 마지막 326도. 이 경우에 그러면 지금 피담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부종성 때문에 유치권도 소멸한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 줬는데 그럼 이 경우에 얘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피담보 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요게 저 마지막으로 문제라는 건데 얘가 목적물을 유치하고 있잖아. 그러니 이게 자기가 가지고 이 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없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민법에 많이 나오잖아. 채권자가 뭐 점유하면 권리행사로 봐서 시효가 중단돼. 그러니까 앞에서 많이 나오잖아. 한 개를 가리키면 두 개를 좀 알아보세요. 이제는 그 정도 실력은 좀 쌓아야 되잖아. 건물서 매매했다. 매수인이 소유권 이해등기 채권 갖는다. 채권이죠. 10년 시효로 소멸하죠. 얘가 인도보다 점유하면 이 권리 행사하는 거 보니까 시효가 중단되잖아요. 그걸 묻는 거라 그 말이야 여기서. 그 여기서는 권리 행사로 보잖아요.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니까. 그럼 이자 등기 채권은 시효로 소멸이 안 된다. 앞에서 배웠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걸 묻고 있다고 말이야. 얘가 유치권 행사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용상환 조건 피담보 채권을 행사하는 걸로 보는 거 아니냐. 이거 묻고 있다고 말이야. 뭔 말이에요? 그럼 이 피담보 채권을 행사하는 거 보면 유치권 행사과 동시에 피담보 채권의 시효는 중단이 되는 거야. 시효가 진행이 안 돼. 그런데 유치권자가 점유하는 거하고 여기 부동산 매수인이 점유하는 거 객이 달라. 왜 이 경우에 매수인이 점유하는 거는 등기 저구권 채권 행사로 보냐? 점유만 한 게 사용 수익하니까 내 것처럼. 그 유치권은 그럼 사용 수익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냥 권리 행사를 안 보는 거야. 따라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의 시효는 중단된다 진행한다. 그 말 알아듣겠어요? 거기 외운 대로 안 내주니까 변인표 내니까 이해하라 그 말. 이해. 진짜 알아들어요? 그 다음 타담보를 정하면서 유치권 소멸 청구한다. 327조 읽으면 되고 점유상식 읽으면 되고 저당권 여기서 저당권의 경우는 담보물권은 이제 왕자적 지위를 갖는 건데 담보물권 중에 이제 저당권은 우리가 실생으로서 많이 겪고 사니까 요게 특징이고 직업들과 앞에서 이미 나왔고 1억 빌리고자 한다. 얘가 자기 건물이에요. 첫째 저당권은 약정 담보물권이니까 두 사람 사이에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얘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고 그럼 채권자가 저당권 취득하고 얘가 저당권 설정자고 가장 중요한 특징 저당권이 설정이 되더라도 목적물 점유는 설정자가 하더라. 따라서 얘가 점유하는 거 아니고 저당권자나 목적물의 교환가처럼 파악하고 있다가 변제 안 하면 경매에서 유치권자가 달리 뭐 하더라? 매각된 가지고 우선 변제 받더라. 요게
저당권이요. 목적물 점유는 얘가 하더라. 얘가 하더라. 따라서 이제 저당권은 이제 첫 번째로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약정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계약처라고 등기를 해야지 채권자가 저당권 취득하니까 이 대목에서 시험이 이제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일단 누구냐? 채권자, 채무자가 아니라 저당권자하고 저당권 설정자라고 말할게. 이게 저당권 설정의 당사자예요. 그러면 저당권자는 누가 되냐? 부종성 때문에 핵심은 요 부종성. 이거는 이걸 전제로 성립이 되기 때문에 채권을 전제로서 저당권이 성립되니까 채권 갖는 애가 저당권자가 된다 그 이야기야. 그게 부종성이야. 따라 부종성 때문에 원칙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된다. 따라서 채권자 위에의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는 부종성에 반하니까 원인무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줄 한 줄 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판례의 경향, 저번에 전세권 할 때도 한번 짚어줬다시피 채권자, 채무자, 제3자 뭐가 있고 합의가 있고 이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외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가 말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문제되는 것이 명의인 딱 약정을 금지하는 이게 실명법 위반이 아닌가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갑이 실제로 소유자인데 타인명의로 등기했다. 소유권 등기를 이것만 명의인 딱이 아니고 소유권 이외에 기타 물건에 관한 등기를 타인명의로 하는 것도 명의인 딱이죠. 실제로 전세권자가 갑인데 전세권 설정 등기는 타인명의로 했다. 명의신탁. 실제로는 얘가 저당권자인데 저당권 등기를 타인명의로 했다. 이런 것도 명의신탁. 이런 거는 알고 공부하죠. 인간적으로. 그러니 이 경우도 얘가 저당권자가 돼야 되는데 등기는 제3자 앞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명의신탁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말도 끝나요? 그럼 이게 명의인탁 약정을 금지시키는 실명법 위반이 되어버려. 그런데 여기에 무조건하고 제3자 명의 저당권이니까 유효다가 아니고 전제 요건이 하나가 있어요. 3자 합의는 물론 있어야 되고 이 채권이 얘한테 이전됐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야. 그러니까 얘도 얘나 마찬가지로 뭐에 해당이 되는 경우냐? 채권자에 해당이 되는 경우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채권자인데 저당권 등기만 타인명의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마지막 구절 2000년 12월 12일자 실명법에 규정된 명의인탁 약정의 금지에 위반된다 위반되는 거 아니다. 위반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거기까지. 그런데 문제는 이와 동일한 취지의 판례가 여기저기 늘어졌는데 우리 시험은 저당권하고 눈으로 확인 259페이지 찾으세요. 그 가등기 담보와 관련해서 이 판례가 우리 시험에 나왔고 똑같아. 그 259페이지 보면 똑같은 판례가 있다고 말이에요. 잘했나요? 설정 계약과 공시에 나와있잖아요. 가로친 1번에 2002년 10월 24일자 판례가 똑같은 판례예요. 그게 또 우리 시험에 나왔고 그 다음에 하나 안 나오고 개기고다가 작년 시험에 출제된 것이 전세권의 경우에 출제가 됐고 다시 앞으로 돌리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기억을 하셔. 예? 그래야 공부량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래야 적게 고생하고 고득점 오고 여러분 공부한 것 보면 옆에서 보면 복장이 터져버려. 거기에 가로 열고 닫고 다시 175페이지 제3자 명의 가등기 납을 259페이지 확인하면 되고 담보 목적의 타인명의 전세권 등기는 159페이지 앞에 나오고 이것만 출제 안 되고 작년 시험에 나와버렸고 전세권은 나왔잖아. 159페이지에 저번 시간도 주지시켜줬잖아. 같이 기억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 동일한 취지의 판례가 여기저기 늘어졌다고 말이야. 번갈아가면서 출제하니까 한꺼번에 정리하라고 말이야. 그래서 가로 열고 닫고 부연 설명해 놓은 거야. 159페이지 전세권을 저번 주에 주지시켜 줬잖아.
그게 작년 시험에 드디어 나왔다고. 마지막으로 그건 안 나오고 있다가. 다시 175페이지. 저당권 설정자도 마찬가지예요. 참모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되겠지만 제3자 물상보증이죠. 이런 애들 물상보증인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고, 돈이자 얘가 빌리는데 얘가 지금 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요구를 한다. 나는 담보로 정할 부동산 없다. 친구에게 부탁했다. 친구 A가 요 1억 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자기 아파트 위에 저당권 설정했다. 이런 경우, 이처럼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 위에 저당권 물적 담보를 설정해 주는 자를 물상보증임. 얘는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돈 안 갚다 그래서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에 대해서는 변제로 청구를 못하고, 대신 얘가 변제 안 하면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이 담보로 제공한 이 아파트 요걸 경매 처분해서 우선 변제 받아가니까 여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는 아니지만 책임은 지는 거예요. 단 자기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범위 내에서. 이게 물상보증이고, 그 다음 저당권도 부종성이 있으니까 그 다음 줄부터 순서대로 다 하나하나 시험에 나온 거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상의 채무자하고 저당권 등기상의 채무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돼요. 반드시 일치. 따라서 저당권 설정 계약상의 채무자가 아닌 자를 채무자로 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다. 이것도 부종성에 반하니까 원인 무효. 그러나 이것도 똑같은 취지로 3자 합의 등이 있으면 저당권 설정 계약상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도 채무자를 제3자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도 동일한 이유에서 유효다. 똑같이 저당권자 쪽이든 저당권 설정자 쪽이든. 따라서 거기에 가로친 가번 나번은 한 줄 한 줄이 다 쪼개서 시험에 누차 나온 바가 있으니까 집에 가서 양쪽 딱 이렇게 놓고 약정 담보물권이나 저당권 설정자가 필요하다. 당사자는 저당권자고 저당권 설정자다. 부종성 때문에 원칙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된다.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이 된다. 그러나 여러분 외가 있다. 이렇게 정리 따박따박 잘 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 이상으로 중요하니까. 그 다음 나머지는 쭉쭉 읽으면 돼요. 뒤에까지가. 목적물도 쭉쭉 있고 피담보 채권도 쭉쭉 있고 뭐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 다 여러분 목적이거나. 그 다음 법정 저당권이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것이에요. 반드시 읽으세요. 지금 법정 재산권을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법정 재산권하고 똑같은 게 이제 법정 저당권인데 현행법상 인정되는 법정 재산권은 총 몇 개가 있나요? 민법이나 특별법에 규정이 되는 현행법상 법정 재산권은 조문 다 외우라고 그랬죠. 4개가 있죠. 민법에 2개. 저번 시간에 나온 305조 1항. 요거는 뭐 하나만 시험에서 나오니까 뭐만 조심하라고 했어. 지문에 나오면. 그거. 전세권자 말고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자 취득한다. 요거. 그 다음에 시험에서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따 바로 여기 저당권에서 나올 366조. 그 다음 이거하고 똑같은 것이 가담법 10조.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 6조 총 4개고 법정 저당권도 똑같은 거인데 저당권 설정약 처리를 필요 없고 등기한 바가 없으면 채권자가 자동으로 저당권 취득한다 그래서 이 법정 저당권이 법정 유상권하고 똑같은 건데 저당권에서 법정 저당권은 현행법상 유일하게 딱 몇 개 인정이 돼요. 법정 유상권은 총 4개 인정되지만 딱 1개 인정되죠. 공부를 엉망으로 하니까 체계가 전혀 안 서 있어. 전혀. 법정 저당권은 딱 1개 인정이 되잖아요. 현행법상. 그게 여기 나오는 649조예요. 이거 정리 좀 해보라 그 말. 이렇게 너저렇게 좀 하지 말고 하나 나올 때만 딱 찍고 정리 정도. 법정 저당권 총 4개 인정이 되잖아요. 현행법상. 법정 저당권은 유일하게 649조 딱 1개 인정이 돼. 그 649조는 이런 의미밖에 없어.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고. 왜냐? 이게 지금 별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임대차에서 토지 임대차에서 이렇게 임된 임차인
얘가 여기에 건물 짓는다. 차임을 계속 연체하더라. 그러면 임대인이 뭘 확보하기 위해서 차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인 소유 이 건물, 이걸 건물일 거니까 뭐 한다? 압류. 압류하면 이 건물 대상으로서 두 놈이 저당권 설정 계약체를 하고 얘 앞으로 등기한 바가 없지만 압류하기만 하면 이 차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건물 위에 임대인, 차임채권에서 채권자죠. 얘한테 자동으로 뭐가 성립한다? 저당권. 계약 체결함이 없이 등기한 바가 없지만 이게 법정 저당권. 물론 변적일 경과 최후 2년치만 저당권이 성립하지만 후순위 고리자 보호를 위해서 유일하게 딱 하나 법정 저당권 인정이 되는데 이게 별로 실효성은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왜냐? 토지 임대차야 돼. 그 다음 그 위에 임차인이 건물 지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드물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더더욱이 뭐 시험에 낼 일 없고. 왜냐?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해서 수급인이 완성한 건물 위에 도급인한테 저당권 하나 설정해달라 요구하는 거예요. 저당권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 요구, 청구. 그에 응해서 도급인이 저당권 설정해줘야지 비로소 저당권이 성립이 되는 건데 도급인이 저당권 설정해 줄 리가 만무하고 더더욱이 이런 경우는 보수 공사대금 채권, 보수 채권 요걸 담보하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유치권 행사하는 것이 훨씬 더 실효성이 크고 그냥 뭐 하려고 저당권 설정을 똥구멍 쫓아다니면서 졸라대냐고 말이야. 시험에 내면 또라이고 유치권 행사하는 것이 실효성이 크기 때문에 요거는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공부 한번 해보라고 말이야. 그런 의미밖에 없어. 법정 저당권,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그 다음 저당권 효력 피담보 채권의 범위.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기초문제로 또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이 일을 반드시 잘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을이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 건물에 저당권 설정이 됐다. 나중에 이제 경매에 들어갔을 때 매각된 가지고 저 1억 원은 원본에 불과할 거라고 말이야. 원본 1억 원만 얘가 우선 변제 받는 건 아닐 거라고 말이야. 얘가 그동안에 이자를 연체한 것이 있다고 말이야. 이자. 만약에 연체한 이자를 요 매각되면서 얘가 우선 변제 못 받게 되면 원본은 회수하겠지만 연체된 이자는 회수를 못 하겠죠. 돈 뜯긴다고 말이야. 그러니 당연히 연체된 이자 같은 것도 요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야. 그래 문제가 되는 것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라 그 말이야. 경매에 들어갔을 때 이 매각된 가지고 어떤 것들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그거 묻는 거예요. 우리 민법 360조에 보면 조문 숫자도 외우세요. 360조라고. 당사자 약정이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하나 두고 있는데 원본, 이자, 그 다음에 차무불량으로 한 손해배상, 그 다음에 위약금, 저당권 실행비용 요게 담보된다. 저당권에 담보된다. 저당권에서 담보가 돼야지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 받는 거야. 요게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해당이 다 효력이 미쳐야지 우선 변제 받는 거야.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야. 원본 문제 될 거 없고 문제는 이제 이 두 번째 거 이자하고 차무불량으로 한 손해배상인데 이자하고 차무불량으로 한 손해배상인데 여기에 두 번째 이자는 변제기와 도래하기 전의 이자를 말해요. 요거는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 없이 담보가 돼. 요 이자는 매각되면서 싸그리 우선 변제 받는다 그 이야기야 저당권자가. 그런데 차무불량으로 손해배상은 항상 야매로 하지 말고 이해 못하면 그때 순서로 쭉 밟아봐. 이렇게 인내심을 갖고 얘가 변제기에 돈 안 갚았다 차무불량. 그러면서 얘한테 발생된 손해가 뭐가 있을까? 그게 차무불량으로 한 손해야. 그럼 얘가 돈을 갚았더라면 1억 원을 다른 놈한테 또 빌려주고 이자 놀이 했겠죠. 돈 안 갚으니까 이자 놀이 더 이상 뭐 했죠? 따라서 차무불량으로서 얘가 입은 손해는 뭐예요? 다른 놈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못 받은 것, 그게 손해예요. 그래서 차무불량이나 손해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연이자라고. 그런 의미에서 지연이자, 지연배상 이렇게. 따라서 여기 이자하고 여기 지연이자 요거는 전혀 성질이 다른 거예요. 요거는 이제 변제기와 도래하기 전 이자를 말하기 때문에 저당권에서 제한 없이 담보되니까 요거는 싸그리 얘가 우선 변제 받는데 여기 지연이자, 차무불량한 손해배상
요거는 이자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손해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후순위 권리자가 저당권의 경우는 항상 있을 수 있으니까 목적물 점유율 얘가니까 1번 저당권자, 2번 저당권자. 얘가 배당받고 나머지 자 배당받는다. 따라서 얘는 항상 얘한테 돈 빌려줄 때 선순위 저당권자가 얼마 배당받고 나머지가 얼마냐. 이거 계산하고 돈을 빌려줄 건데 그거 계산하려면 일단 등기 열람해야죠. 얘가 배당벌목, 원본 이자는 등기부에 나와 있어. 근데 얘가 도대체 계산이 불가능한 것이 지연이자라고 말이야. 요거는 원천적으로 계산이 불가능해 버려. 왜냐? 얘가 변제에 변제 안 했다. 그럼 언제까지 변제 안 할지. 그 다음 얘는 또 언제까지 경매 신청 안 할지. 그게 문제라는 거야. 얘 생각으로는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 얘하고 똑같은 생각이지만 얘가 변제에 변제 안 하면 얘가 바로 경매한다고 생각할 거라고 말이야. 이말 하더라요. 얘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하고 똑같이. 그러면 지연이자 제로죠. 근데 얘가 경매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 원본에다가 플러스 지연이자도 계속 플러스가 되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경매하면 매각되면서 요 지연이자까지 싸그리 우선 변제 받으니까 경매 바로 안 해요. 1년이 지났어요. 지연이자 1년분이 플러스 됐겠죠. 2년이 지났어요. 2년분 플러스 됐겠죠. 경매에 들어가 봐. 얘는 한 푼도 배당 못 받아. 얘가 다 가져가 보니까. 이게 문제라고 말이야. 따라서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하자. 지연이자는 원본 이행기를 경고한 후 1년분에 한해서만 저당권으로 담보가 된다. 제한을 한다고 말이야. 따라서 두 번째 이자는 변제기 전의 이자고 이게 변제기가 지나면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연이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겠나요? 이때 거기 지연이자이거나 판례 요즘에 부쩍도 물어보니까 점검 잘하고 92년 5월 10일자 판례 뭘 말 알아듣나요? 정리 잘하라고 말할까. 이 제한은 저당권 설정자나 채무자가 저당권자에게 대항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지연이자가 2년분이 발생이 됐다. 후순위 권리자가 없을 때는 얘가 2년분 싸그리 배당받는 거야. 또는 얘가 임의로 변제할 때도 지연이자 2년분이 발생했다. 2년분 다 갚아야지 저당권 마소시키고. 야 1년분만 갚는다. 이건 안 된다. 그 이야기야. 이런 거는 좀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해보라면 시간 없으니까. 요즘에 부쩍 물어봐요. 이런 거 틀리면 40점 명가를 하기 힘드니까 좀 잘 보라 그 말이야. 뒤에 부연 설명해놨으니까 언더는 안 친 것도 있고. 위약금 당연히 등기해야 될 거이고. 왜? 후순위 권리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저당권 실행병 읽으면 되고. 목적물의 범위. 목적물의 범위는 요걸 묻는 건데 진짜 내 못 빠지면 그러는데 읽어보시면 꼭 읽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하나 언더는 제가 하나하나 다 가르쳐줄 수 없으니까 중요한 거는 가르쳐주되 쉬운 거는 여러분 몫이야 꼭 읽으라고 말이야. 당천 믿음이 안 가니까 요즘에 잠도 안 와버리고 시험 때가 다가오면 여러분이 잠 못 잔 게 아니라 선생님 내가 잠이 안 와버려.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막. 이것도 모를 것 같은데 했다가 여기 목적물을 보면은 요거 묻는 거예요. 얘가 변제 안 했다. 건물의 저당권 설정다. 당연히 건물은 경매에 들어가요. 저당권은 미치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걸 배웠다고 말이야. 얘가 건물을 병에게 빌려줬다. 얘가 임차인으로서 자기 비용 지출했다. 건물 증개축했다. 이 증개축 부분에도 저당권으로 미치는가. 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는데 얘가 여기에 나무 심었다. 나무에도 저당권을 미치는가.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해서 이제 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와 관련해서 논란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부합물, 그 다음에 종물, 그 다음에 과실. 부합물은 앞에서 가르쳐준 것처럼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미치고 부합물은 미쳐. 여기는 읽을 필요 없어요. 앞에 가르쳐준 부합에 관한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여기 가로친 1번에 써진 거 애운당에서 돌릴 문제 아니니까 소유권 부분 부동산에 대한 부합 찾아서 다시 연구하고 부합. 그 다음 요즘에 또 함정으로 많이 된 것이 그거 마지막 언다라는 조문을 다시 한번 보자면 358조를
이와 같이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설정 행위에서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특약이 있다. 그러면 부합물의 저당권 효력이 안 미칠 수 있다는 것. 또는 저번 시간에 부합에서 가르쳐줬던 250도 단서.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부속시킨 것은 부속시킨 자 소유가 되죠. 이는 토지 위에 저당권을 세계됐는데 병이 지상권자로서 나무 심었다 이런 경우. 요건 나무는 토지에 부합이 안 되잖아. 얘 지상권자 소유고. 이런 경우는 저당권 효력이 안 미친다. 그 이야기니까. 특히 특약이 있는 경우는 저당권 효력에 부합물에 안 미치도록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함정으로 간혹가다 나오네요. 그런 거 신경 써야 되고. 종물. 주물하고 종물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니까 주물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종물에도 저당권을 미친다. 주유소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이 됐다. 주유소 건물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부속된 것이 주유기. 주유기가 종물. 따라 저당권으로는 어디에도 미친다? 주유기도 미친다. 그런 이야기니까 세트로 경매 들어간다. 낙찰자는 떠나서 종물에 대해서도 소유권 취득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때 얘 다 드러나니까 집에서 읽으면 되고 문제는 뒷페이지. 이 종물 이론이 종된 권리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그 판례도 외우지 말고 잠깐 집중하세요. 이런 거 나오면 공짜니까 합격권에 들어간 사람 이런 거 틀리면은 점수 딸 게 없다고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갈수록 사례 문제 등으로 응용을 해서 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지식을 갖고는 안 되니까 지금 거기 세트로 묶어서 거기 나오는 판례들은 이야기인데 설명드려야 돼요. 진짜 설명드리세요. 갑이 토지 소유자, 을이 임차인, 지상권자, 전세권자. 얘가 건물 지었다. 건물을. 그러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이런 권리를 흔히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얘가 보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다 그래서 종된 권리 요리 이야기를 해요. 요게 있어야지 요 건물을 나무 토지에 얘가 정당하게 소유할 수 있다 그 이야기죠. 해서 이제 얘가 이 상태에서 이 건물 위에다가 건물은 내 거니까 저당권을 설정해서 돈을 빌렸다. 그러면 저당권 효력은 건물에만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종된 권리,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에도 효력을 미친다. 여기까지 들었나요? 종된 권리에 미치니까. 여기까지 물어보면 합격권에 들어간 사람이 누가 틀리겠냐 그 말 이딴 거를. 따라서 그 다음 거를 맞춰야 된다 그 말이야. 따라서 이제 얘가 돈을 안 갚으면 저당권자 경매 신청 요게 이제 B에게 낙찰이 됐다. 그럼 낙찰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취득한 게 아니고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도 매수인에게 뭐한다? 이전한다. 그 말이야. 듣고 있죠? 이때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여기 이제 지상권하고 전세권, 요거는 물건이에요. 따라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되니까 요게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데서 별다른 제약 조건이 없는데 문제는 임차권이라고 말이에요. 임차권 이전하는 것은 임차권은 뭐에 해당되느냐? 양도에 해당이 돼. 전세권이나 지상권 이전한 것은 전세권, 지상권이 양도에 해당이 되듯이. 얘한테 넘어가니까. 여기 안 넘어가면 얘는 낙찰받으면 안 되는 거야. 요 건물 철거 들어가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시험에 쏟아져 나온 게 하나 있다고 말이야. 임차권인데 임차권이 매수는 이전된 것이 임차권의 양도인데 임차권을 양도 전달 때는 누구 동의가 있어야 돼? 임대는 동의하셔야죠. 그런데 이 임대는 이번에 여기는 동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단으로 임차권이 양도된 거야. 따라서 이게 임차권은 뭐에 해당이 돼요? 무단 양도. 그러니까 무단 양도가 되면은 임대는 토지 임대차 계약을 무단 양도 이유로 뭐가 돼요? 해지. 그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 이 낙찰자는 개박살 나버려. 건물 철거가 되니까. 해서 이제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데 임대차 떠올리세요. 무단 양도라 그래서 언제나 임대인이 계약 해지하는 거 아니죠? 무단 양도 제일 많이 물어보는 판례는 거죠. 그 무단 양도가 임대인에 대한 왜 무단 양도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하는 거예요? 얘가 제 맘대로 임차권 양도했으니까 나를 배신했다는 거야. 임대차는 계속적 계약이니까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중시가 되는데 그러나 배신자 응징하자 그래서 해지하는 거야. 따라서 무단 양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임대인은 무단 양도료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 틀리면 가락 면하기 힘들어. 거기까지. 거기 나와 있는 임차권에 관한 판례, 지상권 전세권에 관한 판례 쭉 나와 있는데 93년 4월 13일 판례 요걸 하고 말이야. 252페이지 찾으세요. 눈으로 확인. 진짜 공부가 쪼가있게 안 되겠다 말이야. 눈으로 확인. 250페이지 판례 나와있죠. 날짜 확인. 93년 4월 13일자 그 판례 하나 있다고. 확인했나요? 그 판례로 연결되는 거예요. 4월 13일 93년 거기 있잖아. 252페이지에 그 판례로 연결이 되니까 따로따로 놀면 안 되고, 요즘에는 글이 연결지어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시험은 단편적인 쪼가리식 갖고는 점수 못 딴다 그 말이야. 집에 가서 글 연결지어서 확인. 그 다음 다시 앞으로 돌려서 그 집 앞 건물에 있어서 그 전유 부분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원래는 똑같아. 전유 부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대지 사용권이 종된 권리니까 저당권이 미친다 이야기니까 애우지 말고 다 똑같은 판례니까 똑같음 하고 넘어가되 뭔만 조심하자. 93년 4월 13일 판례. 이게 무단 양도가 되기 때문에 요 문제 하나만 조심하라 그 말이야. 임대차로 연결지어서. 그 다음 과실에는 저당권 누락이 미칠 수가 없겠죠. 목적물 과실은 설정자가 취득할 거 아니야. 설정자가 점유를 사용하니까 과실은 원칙적으로 저당권을 미칠 수 없다. 상식이잖아 그거. 그러자 그걸 언제나 관철시키게 되면은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목적물 점유를 저당권 설정자가 하다 보니까 뭐 토지든 건물이든 저당권 설정이 됐다. 목적물 점유 설정자가 하잖아요. 따라서 목적물로서 생기는 과실은 누가 갖는다? 설정자가. 저당권자가 가져가는 거 아니라고 말이야. 문제는 이제 이 설정자가 과실 수차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돈 안 갚았다. 저당권자가 이제 경매 신청. 그래서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경매돼서 압류 효력이 생겼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요걸 다른 놈한테 처분해서도 안 되고 경매 절차에 신속히 협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자기가 과실을 수차다 보니까 경매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킬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과실 수차는 점이야. 따라서 법이 그렇게 어수룩한 거 아니기 때문에 예의를 하나 두고 있어요. 그 예의가 법규 거기 359조예요. 압류 효력이 생긴 후에는 저당권 설정자가 부동산 수취한 과실이나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그래야 저당권 설정자가 경매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원칙 딱 점검하고 외에 딱 점검하고. 물상대의 아까 개념은 가르쳐 주었으니까 먼저 물상대에서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니까 그 개념에 써놓은 걸 읽어보면 되고, 토지나 건물에 얘한테 저당권 설정이 됐다. 그럼 이제 건물이 멸손됐다. A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조건 갖는다. 여기에 저당권 누락이 대신 미친다. 토지가 이제 공익성 필요하다 수용이 됐다. 손실보상 조건 위에 저당권 누락이 대신 미친다. 물상대가 인정이 되는데 여기에 물상대에서 첫 번째로 자주 물어본 것이 뭐냐 그러면은 요 대목이에요. 지금 A한테는 일반 채권자로 또 여러 명이 있다 그 말. 이렇게 그러면 원래 저당 목적물을 경매 청구했다면 이 매각대행 가지고는 저당권자가 여기 일반 채권자보다 언제나 우선 변제 받죠. 그러니까 이제 물상대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 채무자가 목적물 소유자가 손해배상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실제 지급을 받았어요. 이 금전을. 그럼 이 금전이 채무자 일반 재산과 섞임과 동시에 특정성을 상실해버려. 그럼 돈 냄새 맡고 여기 일반 채권자들이 벌떼처럼 달라드는 거. 이렇게. 이때 원래 저당권자가 얘네들한테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손해배상금이나 손실보상금으로 받은 돈이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는 나만이 우선 변제 받아야 한다 이리 주장을 할 건데, 주장하면 얘네들이 픽 웃어요. 저건 미친놈이라고 말이야. 얘가 가지고 있는 돈이 손해배상금을 받은 돈이라는 증거가 어디 갔냐 그 말이야. 10,000원짜리 돈에 손해배상금 손익반 직인이 찍혔는 것도 아닌데, 얘 원래 재산에 섞여져 버렸는데 그때는 얘가 우선 변제 못 받는 거야. 따라서 미리 뭐 해야 돼요? 이 금전이 얘한테 지급되지 않도록 손해배상 조건이나 손익배상 조건을 미리 뭐 하라? 교재에 맨날 나오는 소리 압류하라 그 말이야. 그러면 지급이 안 되죠. 막아놓고 일정 절차를 거쳐서 이 돈 가지고 우선 변제 받아가라, 이런 이야기야. 따라서 이제 이 금전들이 지급되기 전에 이 권리 자체를 미리 압류를 해야 되는데, 압류는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는 건 꼭 저당권자 자신이 압류할 필요는 없다는 것. 이유는 여기서 이제 압류하도록 한 취지가 이 금전들이 채무자에 지급이 돼서 이자 일반 재산과 섞여서 특정성을 상실하는 걸 방지하면서 압류하도록 하는 거니까 그 목적 달성하면 돼요. 따라서 이런 일반 채권자들, 얘네들이 압류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 만약에 얘네들이 압류해주면 얘네들 속된 말로 밥 내놓고 죽어야 된다는 거. 얘네들은 절대 압류하면 안 돼요. 왜? 뭐 해야 돼? 얘네들은 이 금전들이 얘한테 지급이 돼서 일반 재산 섞이고 그러면 얘네들도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평등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걸 기대를 해야 돼. 근데 자기네들이 압류를 딱 해주면 얘가 피고서 이 세상에 밥 먹고 할 일 없는 놈도 참 많구나 그러고, 압류는 지겠지만 돈은 누가 가져가 봐라? 얘가 가져가 봐라. 그러니까 이때는 압류 안 하고 기도를 해야 돼. 얘도 압류하지 않고 이렇게 지급하도록. 이 말 하셨겠나요? 이런 바보가 되면 안 된다고 말이야. 그 다음, 그러면 가로 1번 개념, 그 다음에 저당권자 자신의 생일을 요구하는 것에다 언더라인 정리 딱 하고 우측 넘어가서 가로 2, 이런 물상대권 행사는 그러면 아무 때나 해도 되는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이런 사례가 실제 발생이 되면 여기 일반 채권자들은 평등 배당을 받기를 학수고대를 하고 있다. 이 금전들이 제발 얘한테 지급이 되고 그래서 우리들도 뭐 하자? 평등 배당을 좀 받자. 이렇게 학수고대하는 일반 채권자들이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물상대권을 행사할 때 시기를 좀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아무 때나 물상대하면 안 되지 않냐 말이야. 평등 배당을 기대하는 일반 채권자들이 있으니까. 따라서 물상대권 행사는 언제까지 한다? 늦어도 배당 요구 종기까지 하라 그 말이야. 그 이유는 우선 변제권 행사 뭐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배당 요구 종기까지 물상대권 행사를 안 해서 우선 변제권을 상실해 버렸다. 그러면은 얘네들한테 일반 채권자한테 평등 배당이 돼버렸다 해서 이런 경우는 얘가 여기 평등 배당을 받은 일반 채권자들에게 얘네들은 내가 우선 변제받을 금전을 가지고 평등 배당을 받았으니까 법률상 원 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다. 그러니 배당받은 건 나에게 판단이나 부당이득 판단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002년 10월 11일자 판례. 그 다음 가로 3번. 진짜 이 가로 3번 좀 틀리지 말아요. 네? 다시 집중하세요. 물상대가 왜 인정되는가 취지를 한번 생각해 보란가. 그래서 이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근데 이게 멸실훼손이 됐다. 그러니까 이걸 경멸할 수 없으니까 목적물의 가치 변형물 손해배상 가지고라도 우선 변제 받도록 물상대가 인정이 된다. 이런 취지야. 그리고 거꾸로 뒤집어서 저당권자가 예전에 저당 목적물 자체를 경매 청구해서 그 매각대행 가지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으면 물상대는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두라고 말이야. 그러면 여기 저당 목적물을 얘가 제3자에게 매각을 했다. 그러면 매각되임에도 물상대가 인정이 되는가? 인정될 필요 없죠? 매각되면 물상 이런 것 좀 틀리지 마라 그 말이 쪽팔리니까. 매각되면 물상대 인정될 필요 없잖아요. 소유권 넘어가도 저당권 여기는 이 목적물이 존재하잖아. 요 경매에서 우선 변제 받아가면 되잖아. 그 이야기라고 말이야. 자, 하나 들어요. 건물 임대했다. 차임위에 물상대가 인정될 필요 없죠. 임대해도 목적물의 저당권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요 경매에서 우선 변제 받아가면 되니까.
따라서 물상대는 어느 때 인정된다? 멸실훼손을 공용증수 등에서 저당 목적물 자체를 경매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없을 때. 제 말 알아들어요? 그럼 그 반대는 물상대가 인정될 필요 없는 거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계속 반복 물어보는 게 그 밑에 가로치 하면 판례가. 방금 이야기해 준 걸 이해하고 있나 해서 묻는 판례가 그 밑에 작년 시험도 나오고 그전년도 나오고 몇 년 때 계속 나오지 않을까. 토지가 뭐였을 때 공익사업이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협의 취득이 됐다. 이런 경우. 이게 공용증수에 해당이 되냐 그 이야기야. 협의 취득의 경우는 사법상은 매매한 거요. 사법상은 매매. 그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매매다 그러면은 저당권 효력이 미칠 수 없듯이 물상대가 인정이 안 되듯이 요 매매다 그러면은 물상대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계속 묻는 판례가 거기 81년 5월 20일 판례가 지금 요즘 몇 년 새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요거 속지 않도록 특히 유념하라 그 말이야. 거기 마지막에 그 언더라인 전화답변 협의에 따라서 소유자가 지급받을 보상금 이게 실제로는 매매대금을 말한다 그 말이야. 그럼 이 경우 협의한 취득의 경우는 요 저당권이 소멸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지 안 되는 거야. 이 목적물 존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채무자 돈 안 갚으면 목적물 자체 여전히 뭐 할 수 있는 거야. 경매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물상대가 이거는 인정될 필요가 없다. 저당권이 여기가 그대로 존속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판례가 중요하니까 그 가로치는 3번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선변제 효력은 다 앞에서 가르쳐 준 거니까 몇 가지만 조심하자 말. 먼저 아까 계속 나왔다시피 일반 채권자당 관계서는 저당권자가 언제나 매각되면 우선변제 받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물질이 있어요. 일반 채권자가 목적물을 뭐 했을 때? 가압류했을 때. 요게 문제야. 그러면 그 일반 채권자가 뭐로 바뀌어요? 가압류 채권자. 그럼 가압류가 돼 있는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후순으로 설정받다 이런 경우. 그 목적물 경매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 이야기인데 선순위 가압류권자 있고 후순위 저당권자 있고 요 경우를 말한다고 말이야. 먼저 가압류 채권자는 우선변제권 당연히 없어요. 일반 채권자잖아. 근데 저당권자는 원래 우선변제권이 있죠. 근데 이 경우는 이미 가압류가 설정이 됐기 때문에 가압류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처분 금지 효력이 있잖아요. 근데 가압류가 돼 있는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처분 금지 효력이 위배가 되잖아. 따라서 성순위 가압류 채권자들은 관계에 있어서 후순위 저당권은 상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처분 금지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답 나왔잖아요.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 원래 우선 변제권 없고 가압류 처분 금지 효력이 위배가 되기 때문에 후순위 저당권자도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 관계에 있어서는 우선 변제 못 받고 그러면 양자 결론이 어떻게 돼요? 쌤 거기 있잖아. 채권액 안분 비례해서 뭐한다? 평등 배당. 근데 이 원리가 여기 지금 선순위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걸 지금 번갈아 가면서 묻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지금 이 건물 위에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 있고 후순위로 지금 저당권자 있고 옆 판례는 지금 요건데 그러면 둘이가 이제 쌤이다 그 이야기인데 동순위로. 근데 요거를 바꾼다고 말이야. 저당권을 뭐로 바꿔도 마찬가지고 저당권과 똑같은 가등기 담보로 바꿔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주택인 경우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 있고 후순위 주택 임차인의 경우도 원리는 똑같고 어떻게 묻든 틀리지 않도록 하라고 말이야. 눈 동그랗게 뜨지 말고 이 말도 못 알아듣겠어요?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 저당권자 이 관계는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하고 뭐하고도 똑같다니까. 가등기 담보권자 관계도 똑같고 주택 임차인과 선순위 가압류권자 관계도 동순위 똑같고. 몇 페이지를 펴냐 그러면 눈으로 하게.
저기 주택임자 보호법에서 저기 또 빨리 촬영기 때문에 또 안 보여. 279페이지 찾으세요. 찾았나요? 거기 제일 위에 동그라미 3번 곧 판례라고 말이야. 언더라인 것만 보세요. 임차 본인금 채권자도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 뭐이다? 다 똑같은 판례라고 말이야. 뭔 알겠어요? 같이 좀 정리를 해보라고 말이야. 나올 때마다 한다 깐짝깐짝 해갖고 틀리지 말고. 가등기 담보권도 마찬가지야. 저당권이나 가등기 담보 똑같기 때문에 저당권자나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도 뭐 평등 배당 그 원리가 어디서 적용된다? 가등기 담보권자하고 가압류 채권자, 후순위 주택임차인과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 똑같고 279페이지 주택임대차는 그 동그라미 3번 언더는 쳐놨잖아. 그 판례고 확인했어요? 같이 좀 정리를 하라고 말이야. 공부를 할 게 없다니까. 나는 맨 나온 걸 똑같은 지겹기도 하고. 어? 정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뒤로 넘겨서 전세권과 저당권 아까 앞에서 뭐 조심하라고 가르쳐줘. 전세권 참조 써진 거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했을 때 선순위 전세권 원칙 소멸이 안 되나 뭐 하면 민사집행법 91조 4항에서 선순위 전세권자가 뭐 하면 배당 요구하면 선순위 전세권 소멸한다. 그거 하나 조심하고 전세권 참조 써진 거는 그거 참조하라고 말이야. 그 다음 저당권 상호하는 순위는 다 칠판 보세요. 지금 이게 이제 시험에 지겹도록 출제가 되다가 지겨우니까 출제하면 다 지겨울 거예요. 맨날 똑같은 걸 내고 오라니.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똑같은 게 아니니까 그게 문제지. 여기 주택에 대해서 을 1번 저당권자 칠판 병 중간 임차인 정 후순위 2번 저당권자 중간에 이렇게 임차권이 끼어 있다는 거야. 더 말할 거 없어. 제일 1번이 경매 들어가서 낙찰되면 줄줄이 다 소멸. 배당 순위 1. 얘가 확정일자 가지면 2. 그 다음에 얘가 3. 얘가 확정일자 없으면 순위 뒤바뀜 1. 얘가 2. 중간 임차권은 3. 중간에 끼는 경우는 계약서 확정일자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다음 문제는 제일 꼬레비 2번 저당권자가 경매 낙찰이 됐을 때 2번보다 선순위인 중간 임차권은 존속이 되는가. 만약 여기 없으면 존속하겠죠. 이자 영유권을 보호해줘야 되니까. 근데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에 청구하더라도 제일 선순위 저당권은 언제나 소멸하고 1번보다 후순위 임차권의 예 보호를 위해서 당연히 소멸. 따라서 얘는 임차권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 따라서 똑같이 얘가 경매하든 다 소멸. 순위는 아까하고 똑같이. 근데 요게 지겹도록 출제하다가 지겨우니까 이번엔 뭐로 바꿔서 나고 중간에 임차인이 아니라 전세권을 바꿔서 출제하고 원리는 똑같고. 좀 이런 걸 좀 틀리지 말고 이제는. 이런 거 틀리면 정말 가랑비나기 힘들어 이제는. 그 다음 국세 우선권, 임금 우선권 집에 가서 읽으면 되고. 그 다음 나머지 파산 채권자랑 관계 언더를 안 쳐놓은 이유는 이제 아까이고. 별채권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 저당권자도. 근데 아까 유치권에서 가르쳐 줬으니까 언더를 안 쳐놓은 거예요. 읽을 필요 없다고 말을 올리 깨우쳤으니까. 그 다음 저당권 실행 원칙 담보권 실행 경매 임의 경매에서 채권 회수한다. 근데 경매 절차가 번거로우니까 2번 이런 방법도 허용이 된다. 그게 유저당 특약. 원칙은 이제 변제 안 하면 저당권자 아니라 목적물 경매에서 그게 담보권 실행 경매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임의 경매. 근데 경매 절차가 전혀 번거로우니까 이런 특약 맺을 수도 있다고 말이야.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또는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 특약을 맺어요. 내가 변제기에 변제 못하면 저당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자체를 채권자 저당권자 당신에게 넘겨줄게. 본래 급부에 가름해서 요 물건으로 대신 변제한다. 그래서 대물 변제. 미리 약속했으니까 이런 거를 대물 변제의 예약. 또는 번거로운 경매 절차 거치지 말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거를 경매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의로 환가 매각해서 그 환가 대금 그냥 팔자 그 말이 제3자에게 매각 대금 가지고 착권회수 요런 거를 임의 환가 약정 요걸 싸잡아서 우리는 유저당 특약 요리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유저당 특약이 유효냐 무효냐 이게 논란이 되는데 유저당하고 토시 하나 안 틀고 똑같은 것을 질권에서는 유질계약 요리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질계약은 채권자의 폭리를 규제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에서는 유질계약은 엄격하게 금지를 시키고 있고 유질계약은 체결하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체결하면 채권자 폭리를 규제하기 위해서 질권에서는 유질, 저당권은 유저당 그러는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폭리를 규제하기 위해서 뭐 한다? 금지, 무효다. 요건 나오면 무효로 고르면 돼. 근데 문제는 유질기하고 똑같은 것이 유저당인데 요거는 우리 민법에 금지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해석자 논란이 되는데 대다수 학자들은 유저당은 금지 규정이 없다는 걸로 미뤄볼 때 요거는 허용되는 걸 해석을 하자 해서 유저당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봐요. 그런데 여기서 저 뭐를 깨우쳐드느냐, 지금 유질기약을 금지시키는 이유는 채권자 폭리를 규제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유저당은 그러면 허용을 하자는 건데 얼른 생각해보면 유질보다도 유저당이 채권자가 폭리를 더 많이 취하겠죠. 안 그래요? 유저당은 유질은 객체가 동상이잖아. 10만원 빌리면서 30만원짜리 까락지 소유권 넘어간다 이런 거예요. 폭리취업이 얼마 안 되잖아. 근데 유저당은 객체가 부동산이니까 폭리취도 엄청나게 취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저당은 허용되는 걸로 보는가? 그 이유가 여기서는 핵심이라고 말이야. 저 말 듣겠나요? 여기 유저당은 채권자 폭리를 규제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유저당은. 그 규제 방법이 시험에 나와. 그게 다음 두 가지. 여기 대물변제 예약의 경우 내가 변적 1억 변제 못 보면 저당 목적물이나 소유권을 당신한테 넘겨줄게. 여기 대물변제 이야기인데 이 경우는 두 가지로 채권자 폭리가 규제가 돼요. 여기 채권자인 저당권자가 채무자 이런 약속을 믿을 수가 없으면 통상 이제 뭘 해놓느냐, 예약에 따른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 앞으로 미리 가등기를 해. 근데 나중에 변제 안에서 얘가 이제 본등기까지 소유권을 취득할 건데 이때 무슨 법이 적용이 돼버려. 이게 가등기가 되면 거기 읽으세요. 거기 읽어. 언더라인 언더라인. 가등기 하면 그것이 이제 뭐로 바뀌어? 그러면 가담법이 적용이 돼서 폭리를 규제하는 거예요. 그 말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채권자가 가담법이 뭔지를 또 알아. 요거는 가등기가 설정되었을 때 가담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가 요 채무자에게 그래 나 네 믿겠다 해서 예약했다는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를 안 했어. 그러면 가담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라고 말이야. 근데 이럴 때도 폭리를 규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때는 민법이 적용이 돼. 민법 607조 608조에 의해서 채권자 폭리가 또 규제가 되는데 607조가 뭐냐, 이런 대물변제 예약의 경우에 예약 당시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왜 이걸 가르쳐 주냐면 이걸 알아야지 가담법 이해가 돼. 이걸 모르면 가등기 담당하는 법률은 원천적으로 공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607조가 뭐냐, 예약 당시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차용액 및 빌린 돈,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 합산액을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게 607조예요. 초과하면 채권자가 폭리 취하니까. 이 말 듣겠나요? 이런 대물변제 예약을 맺을 때 예약 당시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차용액 및 빌린 돈, 이에 붙인 이자 합산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게 607조라고 말이에요. 608조는 당연히 뭔지 알겠죠. 이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다. 이게 608조예요.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해서 차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토록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채권자 폭리는 규제가 된다 그 말. 그러니까 유저당은 허용하더라도 유질과 달리 폭리가 규제가 되니까 상관이 없다. 그런 걸 이해를 잘하라 그 말. 그 다음 저당 이거는 대물변제 이야기 이 부분은 가담법 공부할 때 이 배경을 이해합니다. 가담법 공부하면은 607조, 608조란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고 말이야. 이거 이해 못하면 가담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뭐 때문에 중요하냐 그러면은 분명히 이런 대물변제 이야기의 경우에 민법 607조, 608조에 의해서도 채권자 폭리를 규제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폭리를 규제한 특별법, 가담법이 또 제정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그거 이해할 때 607조, 608조가 꼭 필요하다고 말이야. 그 다음 저당권과 영역관계 핵심 366조 법정이상권. 요게 이제 법정이상권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서 실무에서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싸잡아서 공부될 것이 185페이지의 일괄 경매권이고 이게 365조예요. 법정이상권이 366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뒤에 넘기면 364조에 186페이지에 1번에 보면 제3취득자 변제가 나와 있어요. 364조. 됐나요? 요 세 개 조문이 맞물려 있어요. 366조 법정이상권, 365조 일괄 경매권, 그 다음에 364조 제3취득자의 변제권. 요 세 개를 싸잡아서 같이 이해를 좀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조문도 366조, 65조, 64조 그러듯이 이게 따로따로 놀아버리면 우리 중개사 책의 흠이 그거야. 이걸 전부 따로따로 막 써놨단 말이야. 어떤 놈은 366조 법정이상권을 저기 지상권 부분에 써놓은 애도 있고 그 이해가 어떻게 되냐고 말이야. 일괄 경매권하고 맞물려 있는 건데 이게. 같이 관련지어서 사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사례 문제도 풀 수 있다. 따로따로 놀면 손 못 댄다는 거. 366조 조문도 외워버리세요. 366조 법정이상권, 365조 일괄 경매권, 364조 제3취득자의 변제권. 조문도 외우고 다녀버려. 워낙에 중요하니까. 그래야 그 세 개가 연결되었다는 것을 이해도 하고. 이따 자세히 살펴보라고 좀만 쉬었다 하죠.